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세의 남성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지 제게 잘 대해주는 연상의 여성에게 쉽게 애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은 엄마 같은 연상의 여인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살 연상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녀와의 결혼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꼴이 되었어요. 아내와 결혼을 한 뒤에 저는 아주 잠깐 동안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복한 생활을 했지만, 곧 저는 천국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서 지옥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던 끔찍하고 더러운 비밀을 알게 된 후에 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과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천사의 탈을 벗어던지고 흉측한 악마의 본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어요. 저는 아내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한 다음에 버려졌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이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아내를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인 저를 속이고 이용하면서 제 인생을 철저하게 짓밟아 놓을 수 있는지 가슴속에서 불덩어리가 치솟아 올랐지만,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든 가정은 지켜보려고 아내를 이해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저와 아내의 사이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린 유리병처럼 다시 붙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는 5년 전에 아내와 갈라서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제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 상처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물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전철을 만나서 겪게 된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고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그녀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려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5살 때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 누나는 어릴 때의 일이었지만 아직도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죽음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엄마의 얼굴조차 떠올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제게는 왜 엄마가 없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보면서 엄마를 찾아오라고 떼를 쓰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굳어진 얼굴로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제가 엄마를 찾아오라고 졸라댈 때마다 저를 달래주었던 누나였어요. 누나는 슬며시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경호야, 이제부터 엄마 찾지 마. 내가 엄마 역할 해줄 테니까 누나를 엄마라고 생각해. 알았지? 라고 말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누나는 저와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제게는 엄마와 같은 존재였어요. 같은 초등학생이었지만 누나는 항상 의젓하게 저를 챙기면서 엄마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누나는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충격적인 속사정을 제게 말해주었어요. 누나도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라고 했는데, 엄마는 등산을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엄마는 아버지와 같이 등산을 간 게 아니라 내연남과 같이 등산을 갔다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희 남매에게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고, 누나가 사춘기에 접어들자 아버지는 누나에게만 사실대로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지방에 있는 허름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고 해요. 전기설비업자였던 아버지는 지방으로 공사를 하러 가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커피를 배달시켜서 마시다가 엄마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엄마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아버지에게 삭삭하게 굴면서 은근히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엄마가 마음에 들어서 따로 만나다가 잠자리로 같이 하게 되었고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버지 집안에서는 다방 출신인 엄마가 남자 관계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엄마의 말을 진심이라 믿고 집안의 반대에도 결혼을 밀어붙였다고 해요. 하지만 결혼 초부터 엄마는 아버지 몰래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며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났고 어떤 때는 내연남을 집에 끌어들였다가 아버지에게 들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주일 일정으로 출장을 갔다가 예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 일찍 집에 들어오자 그걸 몰랐던 엄마는 내연남과 같이 집에 있다가 아버지에게 현장을 들키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 분은 수도 없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이혼을 할 생각도 했지만 그때마다 빌면서 용서를 구하는 엄마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엄마는 등산 모임에서 만난 내연남과 깊은 사이가 되어서 단 둘이서 산에 갔다가 멋진 사진을 찍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거죠.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어이없는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허탈하고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남자 문제로 여러 번 아버지의 속을 까맣게 태웠던 엄마였지만 영안실에 비참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아버지는 엄마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쏟으면서 오열을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는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시면서 저희 남매를 키우고 돌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도 재혼을 할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성인이 된 뒤에 술에 취한 아버지께서 후일담처럼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버지는 아주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게 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과 재혼을 하지 않았던 데는 어처구니 없는 사연이 숨겨져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분 중 한 분이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애 키우면서 평생 호라비로 살 거냐? 내 친척 중에 남편 잃고 혼자 사는 동생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 친구분은 혼자 된 친척 동생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셨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아직 재혼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친구분은 일단 한번 만나보기만 하라고 말했고 친구분의 거듭된 설득에 아버지도 만나보기로 하셨다고 해요. 친구분 소개로 만난 그녀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딸린 자식이 없다는 게 재혼 상대로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자식이 있는 여성과 재혼할 경우에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자식만 챙기고 저희 남매는 찬밥 취급을 하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자식도 없고 인상도 좋은 그녀는 아버지에게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잘 대해주어서 만남을 이어나가면서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아버지는 많이 고민하다가 재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녀도 저희 남매를 친자식처럼 돌보면서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고 재혼을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된 그녀는 계속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한테 말할 게 있어. 내가 빚이 조금 있어. 그녀는 죽은 전 남편이 남긴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후에 그녀도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나름대로 갚아왔지만 아직 남은 빚이 조금 있으니 재혼을 하기 전에 빚을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녀는 1,000만 원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해서 아버지는 재혼 전에 그런 문제는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1,000만 원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다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믿었기에 달라는 대로 돈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그녀는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수시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다고 해요. 그러자 아버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가 우연히 그녀가 누군가 전화통화하는 걸 듣고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소름이 돋았다고 하셨어요. 오빠,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어. 오빠가 말했던 대로 이 자식 아주 병신의 호구야.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믿더라니까. 소소하게 돈을 뜯어내는 건 이 정도라고. 재혼해서 동거를 시작하면 적당한 기회에 크게 한 방 날리고 튀어야지. 알았어 오빠, 나도 사랑해. 그녀는 아버지를 재혼 상대가 아니라 돈을 뜯어낼 호구로 보고 있었던 거죠.
모든 건 아버지의 친구분이 꾸민 계획이었던 거예요. 순진한 아버지가 가진 돈을 뜯어낼 방법을 찾던 친구는 자기 내연녀를 친척 동생이라 속이고 아버지에게 접근하게 한 다음에 거짓말로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아냈고, 조만간 재혼을 하고 나면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몰래 처분한 다음에 도망을 칠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안 아버지는 친구분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당장 가져간 돈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친구분은 싹싹 빌면서 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돈을 돌려받아 아버지는 친구분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태도를 보인 건 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친구의 내연녀란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도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기도 그 친구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하자는 어이없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기가 막힌 아버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문자와 전화를 하면서 보고 싶다느니 당신만 사랑한다느니 하면서 아버지를 끈질기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자 대담하게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 일은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저희들 새엄마라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그 여자는 이제부터 자기가 저희들과 같이 살 거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안 계신 집에 눌러 앉아서 저희들의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면서 정말 엄마처럼 굴었어요. 하지만 지방에서 공사를 끝내고 일주일 만에 집에 온 아버지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반기는 그녀를 보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런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함부로 애들 엄마 노릇을 하려고 들어. 당장 나가. 그녀는 못 간다고 버텼지만 아버지는 억지로 끌어내다시피 하면서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그 뒤에도 그 여자는 몇 번이나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누나와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아버지는 저희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런 뒤에야 그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녀는 편집증과 과대망상이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에게 심하게 당한 아버지는 재혼을 일절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없는 빈자리는 누나가 채웠습니다. 엄마를 잃고 일찍 처리던 누나는 중학생일 때부터 일을 하는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은 혼자서 맡아서 척척 해냈어요. 아버지가 공사 때문에 지방으로 일을 가셔서 며칠씩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서 누나는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누나 친구들은 부모님이 모두 없으니 저희 집에서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면서 놀다가 자고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누나 친구들은 모두 저를 친동생처럼 예뻐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연이 누나는 제가 중학생일 때부터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고 집이 멀지 않아서 자고 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와 정연이 누나는 특별하게 친한 사이였어요. 경호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누나가 만들어 줄게. 정연이 누나는 집에 오면 항상 제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었고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해주었어요. 고등학생이었지만 그녀는 음식을 잘 만들었어요. 정연이 누나가 해준 음식 중에서도 그녀가 끓여준 라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라면이 무슨 요리축에도 드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녀가 끓여준 라면은 정말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끓인 라면은 절대 그 맛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혜인 누나는 공부도 잘해서 중학생이었던 제게 공부도 가르쳐 주었고 어려운 수학 문제도 대신 풀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혜인 누나가 집에 오지 않는 날이면 전 누나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어요. 오늘은 정혜인 누나랑 같이 안 온 거야? 집에 일이 있어서 당분간은 못 올 거야. 그렇구나, 알았어. 저는 그녀가 집에 오는 날만을 기다렸고 정혜인 누나가 집에 오면 저는 늘 그녀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친동생처럼 귀여워해 주었기에 밥을 해서 먹고 제 숙제도 봐주다가 제 방에서 같이 자기도 했어요. 누나, 오늘은 같이 자면 안 돼? 경우 너 나하고 같이 자고 싶어? 누나가 옆에 있으면 잠이 잘 와. 그래, 오늘은 내가 재워줄게. 저는 정혜인 누나의 숨소리를 바로 곁에서 들으면서 잠들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한 번씩 주말이 되면 저는 제 누나 그리고 정혜인 누나와 같이 공원으로 가서 자전거를 타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때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서 누나에게 정을 붙였던 것인데 고등학생이 되고 철이 들게 되자 제게 정연이 누나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녀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숫기가 없어서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하지 못했고 정연이 누나는 그런 내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친구의 동생으로 편하게 대해주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오늘은 꼭 정연이 누나에게 제 마음을 고백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막상 그녀의 얼굴을 보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정말 큰마음 먹고 그녀에게 누나 나 할 말이 있어 라고 했어요. 그래 무슨 말인데? 정연이 누나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거칠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경호야 무슨 일이야? 어서 말해. 그녀는 웃으면서 계속 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죠. 누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누나 좋아하고 있었어. 우리 사귀자. 제 머릿속에는 이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 입은 강력 접착제를 발라놓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누나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날씨 참 좋지. 그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애인이라도 있으면 어디론가 놀러가고 싶어지네. 나는 언제나 애인이 생기려나.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정연이 누나는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저를 더욱 애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2년간의 시간이 흘러갔고 정연이 누나는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정연이 누나도 저희 집에 왕래를 하지 않게 되었고 저희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몇 년이 더 지나자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6년이 지난 다음에 정연이 누나가 결혼을 한다는 말을 누나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경호야, 정연이 있지. 다음 달에 결혼한대. 너도 나랑 같이 가보자. 누나는 대수롭지 않게 그녀의 결혼 소식을 전했지만 저는 큰 절망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혼자 포장마차에서 새벽까지 엉망으로 취하도록 술을 마셨어요. 비록 고백 한 번 못하고 끝나버린 짝사랑이었지만 저는 실연을 당했다는 슬픔에 잠겨서 필름이 끊어지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술이 깨면 그녀를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달 뒤에 저는 누나와 같이 그녀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결혼식장에서 신랑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고 정연이 누나의 남편이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야, 나는 정길이 놈이 결혼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내 말이 천하에 그런 바람둥이 같은 놈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착하고 예쁜 마누라를 만났대? 정말 신기해. 대학 다닐 때부터 정길이 놈이 건드리고 다닌 여자가 한둘이 아니잖아.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길이 놈은 평생 여러 여자하고 관계하면서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어. 워낙에 자유분방한 놈이잖아. 맞아, 나는 정길이가 결혼한 다음에 더 걱정된다. 카사노바 뺨치는 바람둥이인데 결혼했다고 제 마누라만 바라보면서 살겠냐? 분명히 바람 피우다가 뭔 일 낼 것 같아. 야, 조용히 해라. 누가 듣겠다. 그래, 이젠 유부남인데 정길이 그놈도 총각일 때하고는 달라지겠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만 나 아주 불안해. 그럼 우리 내기할까? 난 정길이가 결혼하고 1년 안에 바람피다 이혼할 거라는 데에 걸게. 신랑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정연이 누나의 남편은 과거가 화려했고 여자관계가 아주 복잡했어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누나의 신랑은 여자를 홀리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했습니다. 치마만 둘렀다 하면 그가 꼬셔서 넘어오지 않는 여자가 없을 정도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애인이 있는 남자들 사이에서 그는 공곡의 적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기 애인을 그에게 소개해준 선배가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애인을 버리고 그와 사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자기는 절대로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면서 살 자신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고 혼자서 자유롭게 여러 여자들과 즐기면서 살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해서 친구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얼마 못 가서 결혼 생활이 파탄날 거라고 내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친구들은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는 신부만 불쌍하다고 수군거렸어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 누나와 같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저희 집에 놀러왔던 누나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신부 화장을 한 정혜희 누나는 세상 어떤 여자보다 아름다웠어요. 경호야, 정말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니? 정혜희 누나는 저를 보자 반가워하면서 활짝 웃었어요. 누나도 잘 지냈어? 오늘 정말 예쁘네. 결혼 축하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래, 고마워. 저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누나를 보자 제가 들은 그녀의 남편에 대한 말을 해주려다 참았습니다. 괜히 확실치도 않고 결혼 전에 여자들을 사귄 경험이 있다는 걸로 정현이 누나와 남편 사이에 불화를 만들고 싶진 않아서 모른 척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신랑 친구들의 말대로 결혼 1년 만에 정현이 누나는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당연히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와보니 뜻밖에도 정혜인 누나가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혜인 누나는 저를 보고도 여전히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누나는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주었습니다. 경호야, 정연이 이혼했대. 근데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내가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어. 너도 괜찮지? 누나는 그녀에게 들은 대로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바람둥이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결혼 초부터 다른 여자와 몰래 바람을 피워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내연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녀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내연녀의 임신은 정연이 누나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고 해요. 결혼을 한 뒤에 정연이 누나의 남편은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다 내연녀가 애를 가지자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임신한 내연녀는 뻔뻔스럽게도 집으로 찾아와 정연이 누나의 머리채까지 휘어잡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유부남 꼬셔서 동거를 한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상간녀 소송해서 알거지로 만들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녀의 남편은 어이없게도 내연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 알게 되자 그녀와 혼인신고를 해버렸던 겁니다. 정혜인 누나는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소연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내연녀가 본처로 인정되고 동거를 해온 정연이 누나는 남편과 사실혼은 인정이 되지만 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거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본처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는 거죠.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어도 분수가 있지. 본처인 정연이 누나를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연이라고 덮어씌워서 내연녀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꼴이었어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까지 혼인신고를 했고 애를 가진 내연녀 편을 들자 방법이 없어서 정혜희 누나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연이 누나가 이혼 후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죠. 누나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는 그녀가 결혼을 하면서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 버려서 정연이 누나는 이혼 후에 머물 친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도 결혼을 하면서 그만둬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으니 집을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를 찾아와서 사정을 말하고 당분간만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정혜인 누나를 다시 만나서 같이 살게 되자 너무 좋아서 가슴이 설레일 지경이었어요. 그녀와의 인연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만나서 같이 살게 되었으니 저는 매일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저를 반겨주는 정연이 누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동안 쌓였던 피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살면서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는 누나를 대신해서 정연이 누나가 밥도 해주고 빨래까지 집안일을 모두 해주었어요. 저녁에는 정연이 누나와 단둘이 지내는 일이 많아졌고 저희들은 같이 집 근처 술집으로 가서 술도 마셨고 가까운 공원을 걸으면서 산책도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되자 저는 정연이 누나가 제 아내라는 착각까지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그녀와 제가 가까워지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한 달간이나 입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회사의 회계팀에서 근무했던 저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자체 회계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근처에 모텔에 숙소를 잡아놓고 감사 업무를 진행했는데 그날은 일을 마치고 숙소인 모텔로 돌아와서 쉬다가 잠은 오지 않고 맥주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가까운 호프집으로 가서 혼자 생맥주를 마시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밤늦은 시간이라 차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둠 속에서 달려온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것을 느낀 걸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제 옆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제 누나와 정혜인 누나가 있었습니다. 밤길을 과속으로 달리던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서 저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처 멈추지 못하고 저를 치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다리에 골정상을 입었고 목과 어깨도 다쳤다고 했어요. 경호야 괜찮아? 그래도 이만하기 천만다행이야. 한 달은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네. 누나는 걱정을 하면서도 불구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나는 곧 지방에 있는 매장에 내려가 봐야 한다 했어요. 누나는 유명 의류회사 브랜드의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여러 매장을 관리하고 있어서 지방으로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경호야 어쩌지? 난 곧 지방에 내려가 봐야 하거든. 아픈 널 혼자 두고 가려니 마음이 너무 안 좋네. 그러자 정혜인 누나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경호는 내가 잘 보살필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하는 데만 신경 써. 오갈 데 없는 나를 걷어줬으니 나도 밥값은 해야지. 일 때문에 제 병간호를 해줄 여력이 없었던 제 누나를 대신해서 정혜인 누나는 자진해서 한 달간이나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저를 돌봐주었어요. 누나는 식사도 병원에서 나오는 밥으로 해결하면서 하루 종일 제 곁에 붙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잠을 자다가 깨보면 정혜인 누나가 제 옆에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 엎드려서 잠이 든 정혜인 누나를 보자 세상 어떤 여자보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왜 저를 특별히 잘 대해주는지 이유를 말해 주었어요. 그녀에게도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상 다정한 남매였는데 그만 정혜인 누나가 중학생일 때 그녀의 남동생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건널목을 건너다가 학교 앞 길을 가속으로 달리던 트럭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만 보면 죽은 남동생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더 정이 간다고 했습니다. 정혜인 누나와 저는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의 사이는 아주 가까워져서 저는 하늘이 제게 마지막으로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퇴원을 며칠 앞둔 날 정혜인 누나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누나, 15년 전부터 누나를 사랑했어. 내가 용기가 없어서 누나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누나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 제 말을 들은 누나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줍게 웃었어요.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 사실은 나도 너 좋아해. 하지만 나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정혜인 누나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한번 결혼에 실패한 이혼녀랑 꼬리표 때문에 저와 재혼하는 걸 망설였어요. 전 이미 지나간 과거가 지금 그녀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제 사랑을 막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 하지만 경미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정혜인 누나는 제 누나가 저희들의 관계를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집에 들린 누나가 제가 정연이 누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자 누나는 예상했던 대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그녀를 좋아하고 따르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자로 사랑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경호야, 지금은 정연이가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게 없겠지만 조금 지나면 이혼녀와 총각인 네가 같이 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총각인 저와 과거가 있는 자기 친구와의 결혼을 걱정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오히려 누나를 설득해서 정연이 누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결혼을 대비해서 적금을 들어두었고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쓰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누나와 같이 살았던 터라 생활비 대부분을 누나가 부담을 해와서 저는 딱히 돈을 쓸 데가 없었어요. 총각일 때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거나 주말이 되면 골프나 다른 취미생활을 즐기느라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연이 누나와 결혼을 하게 되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통장 관리는 아내가 하기로 했어요. 아내는 원래 돈 관리는 여자가 하는 거라고 하면서 제 통장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제가 가지고 있던 통장 전부를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비밀번호까지 포함해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아내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내에게 이상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제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인출해 간 겁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아내가 통장에서 돈을 뺐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알고 지내는 지인이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이자 자산관리사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그 사람에게 맡겼다고 했어요. 그럼 나한테 먼저 말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당신 마음대로 혼자 결정을 해?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던 건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 그랬어. 당신이 나한테 통장을 준 건 이제부터 당신한테 들어오는 돈은 모두 내가 관리해도 좋다고 허락했다고 생각한 거라고. 그러니 그 돈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아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통장 관리만 맡겼는데 아내는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아내는 제게 서운하다고 했어요. 당신은 나를 못 믿는구나. 알았어. 그러면 이제부터 통장 관리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아내는 삐쳐서 통장을 제게 던지듯이 건네주었어요. 저는 토라진 아내를 달래려고 그녀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부부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앞으로는 당신이 하는 대로 믿을 테니까 통장 관리는 당신이 계속해. 그러자 아내도 기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맡겼다는 자산관리사의 연락처를 주면서 정 자기를 못 믿으면 직접 연락을 해보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믿기로 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제 누나가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했어요. 누나의 목소리는 사뭇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제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되는데 굳이 제 회사 근처로 오겠다고 했어요. 저를 만난 누나는 먼저 아내에 대해서 물었어요. 정연이 요즘 어때? 뭐 이상한 거 없어? 누나는 대뜸 아내에게 이상한 점이 없냐고 물었어요. 이상한 거? 글쎄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외출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말이야. 참, 통장 관리는 네가 하고 있지? 저는 누나가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장 관리는 아내가 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누나는 긴 한숨을 쉬더니 충격적인 말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서 믿어지진 않지만 모두 사실이야. 정연이가 전 남편과 이혼한 건 맞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게 아니야. 누나는 얼마 전에 아내의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아내와 결혼한 뒤에 누나가 매니저로 활동하는 회사의 의류 매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장사가 제법 잘 되었는데 갑자기 폐업을 해버렸다고 해요. 누나는 친구 전 남편의 폐업 정리를 도와주게 되었는데 그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왜 장사가 잘 되던 매장을 정리해야만 했는지 기막힌 속사정을 털어놓았다고 했어요. 모두 제 아내 때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내연녀가 애를 가지게 되자 내연녀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를 쫓아냈다고 했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결혼식 다음날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아내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내는 2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지게 된 이유를 추궁을 했는데 처음에는 몸이 아픈 친정엄마의 병원비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다가 전 남편이 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자 그제서야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주식을 하다 손해를 많이 봤어. 그래서 만회하려고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아는 지인이 선물 투자를 하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지 뭐야.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고 처음에는 잘 알려진 상장 기업의 주식만 조금씩 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이 생겨서 투자금을 늘리다 보니 어느 순간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이 물려버렸다고 했어요. 그때는 누군가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하면 큰 재미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해외 선물 투자 대행사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반신반의하면서 대행사 관계자를 만나보았는데 그는 자기들만큼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장해 주는 곳도 없다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아내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내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0만 원만 넣었다고 해요. 뭐 믿져야 까짓것 1,000만 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몇 달 만에 2배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선물 투자는 일반 주식 투자와는 차원이 다른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된 아내는 그때부터 돈이 생기는 대로 투자회사에 넣었고 나중에는 대출에 빚까지 얻어서 투자를 했는데 욕심의 끝에는 처참한 파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투자회사는 2억이 넘는 아내의 돈을 가지고 문을 닫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는 엄청난 빚 때문에 친정엄마가 살고 있던 집도 날리고 싫다고 하는 엄마를 반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버렸다고 해요. 그리고도 빚이 해결되지 않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의류 매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거죠. 아내는 남편을 속여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브로커들에게 넘겼고 브로커들은 재산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금융회사는 전 남편의 매장을 차업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때 전 남편도 아내가 저지른 짓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전 남편은 자기를 속인 아내와 갈라서고 매장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거죠. 미혼일 때 여자를 여러 명 올렸는데 이제 제가 그 벌을 받는가 봅니다. 아내의 전 남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심한 처지를 누나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말한 모든 것이 거짓말인 셈이었으니까요. 누나는 전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가 한 말은 사실이었고 누나는 친구들을 통해서 아내의 뒷조사를 나름대로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친구들마다 아내에 대해서 다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아내가 도박에 빠져서 엄청난 돈을 날렸다고 했고 어떤 친구는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웠는데 내연남이 아내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정연이 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테니까 경우 너도 돈 관리 확실하게 해. 누나와 헤어진 다음에 저는 아내가 돈을 맡겼다고 하는 자산관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펀드사 직원은 제 말을 듣자 인상부터 찡그리면서 물었습니다. 혹시 최 과장한테 고객님 돈 맡기셨나요? 네, 제가 직접 맡긴 게 아니라 제 아내를 통해서 자산관리를 맡겼습니다. 누구를 통했든 돈을 맡기신 건 맞죠? 네, 그래요. 그러자 그 직원은 서류를 가져오더니 피해 금액과 제 개인정보를 적어달라 했어요. 그리고 직원은 제게 그 최 과장이란 사람이 자기 고객들이 맡긴 돈을 모두 가지고 잠적해버려서 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사기꾼에게 제 전 재산을 맡겼던 겁니다. 펀드사는 지금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최 과장이라는 놈을 찾고 있는 중인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일단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아내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자기 옷이며 현금과 돈이 될 만한 걸 전부 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내의 휴대폰은 해지된 상태였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누나에게 아내가 사라졌다 알리고 제가 아는 정황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경호야, 내가 보니까 우리가 그년한테 당한 것 같아. 그냥 처음부터 네가 가진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해서 동정심을 일으킨 다음에 네 돈을 전부 훔쳐낸 거야. 그녀는 자산관리사라는 사기꾼 놈하고 한패일 거야. 그리고 내 짐작이지만 그놈하고 내연관계일 것 같아.
누나는 돈을 되찾으려면 우선 경찰보다 우리가 먼저 도망친 아내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누나는 이런 일의 적임자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사업적인 관계로 알게 된 전직 경찰이 있는데 발이 아주 넓어서 사람 찾는 데는 그를 따라갈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누나는 그 전직 경찰에게 아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사흘 뒤에 그는 아내를 찾아냈다는 연락을 했어요. 저와 누나는 그가 알려준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카지노였어요. 저희들은 카지노 안에서 도박에 열중하고 있는 아내와 최 과장이라는 내연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피 같은 제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베팅을 하면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누나가 먼저 아내에게 달려가서 머리채를 확 잡아챘어요. 내연남과 얼마를 베팅할지 상의하던 아내는 누나에게 머리채를 잡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이 찢어 죽이려나. 이혼하고 오갈 데 없는 년을 걷어줬더니 내 동생한테 사기를 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아내는 누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곧 카지노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저와 누나는 아내와 사기꾼 내연남을 카지노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전부 인연이 시켜서 한 거야. 그러니까 괜히 생사람 잡지 말고 책임을 물으려면 인연한테 따져. 그놈은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지만 전직 경찰이 나타나서 둘이 공모한 증거들을 들이밀자 그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직 경찰은 좋게 말로 할 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주 험한 꼴을 보게 해줄 거라고 못을 박았고 그놈은 자기 계좌에 가지고 있던 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놈은 출동한 경찰들에게 연행이 되어갔고 저는 15년 동안이나 이런 파렴치한 여자를 혼자 짝사랑해왔다는 게 너무 분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거짓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 내 곁을 떠나버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 미안해.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모든 걸 용서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내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배신의 상처를 줬어. 아무리 울면서 매달려도 난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졌어요. 아내는 제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소송을 하든 강제 집행을 하든 마음대로 해. 위자료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그러니 알아서 해. 그녀는 여유있게 웃으면서 분해서 치를 떠는 누나와 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친정 엄마의 계좌에 숨겨둔 돈이 있다는 게 드러나고 말았어요. 아내는 전 남편과 내연남의 돈을 빼돌려서 친정 엄마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숨겨둔 비자금이 드러나자 아내는 다시 울고불고 하면서 그 돈만은 안 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제가 승소했고 그 돈을 강제 집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처는 제게 위자료를 고스란히 물어주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아직도 철저하게 저를 속이고 이용한 전처에게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다른 여성과 사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전처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극복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으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에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